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민정의 희곡 브라질리아를 김두람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언제쯤 연극 한번 관람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에 쫓기다 보면 연극을 보러 외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오늘 이 라디오 독서실 시간에는 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한 김민정 작품의 브라질리아를 감상하고자 합니다. 연극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 규정은 너무 전문적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연극은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무대에 올려서 재현해주는 그런 예술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가 김민정 씨를 모시고 이 얘기 나누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희곡 당선한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선 소감 말이죠. 글쎄요. 당선되고 나서 당선 소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글쎄요. 저한테는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글을 써서 상을 받는다는 게 신춘문예를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온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때쯤이면 마치 병을 앓듯이 한번 이렇게 신춘문예에 공모를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딱 됐을 때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떨어진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쓸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이 상을 받아서 이제 어떤 프로 작가로서의 그 입문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반문하게 되보니까는 예. 되게 쑥스러우더라고요. 예, 대단히 솔직하신 소감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번쯤 응모하셨습니까? 한 후에 요번에 당선되셨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그 작품이 있을 때는 몰래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항상 떨어졌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이 3번째였어요. 예, 이전 3기군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민정 씨는 1972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추계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2003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가 전문사 과정에서 희곡을 전공하고 있고 올해 졸업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게 틀린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가 전문사라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이 말이 보이는데, 어떤 과정입니까? 일반 대학으로 얘기한 말이죠. 그러니까 실기 석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학제가 MFA라는 이 학제가 저희 나라에는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 연기, 연출, 무대 미술 이런 실기로, 영화 쪽도 마찬가지고요. 실기로 석사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최고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그 일반적인 대학의 과정으로 얘기하면 대학원의 석사 과정 정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요번에 이 희곡을 신춘문예 심사하신 분은 이강백 선생과 이윤택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은 보면은 조금 원로시고, 이윤택 선생은 지금 가장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 연출가죠. 이 이윤택 선생은 시도 쓰고 희곡도 쓰고 또 소설까지 쓰는, 비평까지 하는 전방위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평소에 우리 김민정 선생의 생각은 어땠던가요? 저는 두 분 다 참 좋아하고요. 그분들의 연극과 희곡은 빼놓지 않고 봤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심사위원 분들이 우리나라의 연극을 대표할 수 있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류를 끌어온, 주류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뽑아주신 작품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은 용기도 얻게 되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 애청자들도 그러실 테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극작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번쯤 연극을 보나 실제로 극장에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민정 씨는 자주 연극을 직접 관람하는 그런 분이실 텐데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번 관람을 하시나요? 뭐 많이 볼 때는 일주일 내내 본 적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막상 이렇게 뭔가를 쓰기 시작할 때는 다른 작품들, 다른 희곡들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때는 좀 이렇게 뜸하다가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은 혹은 이제 뭐 선후배들이나 이제 그 연극계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작품들은 빼놓지 않고 봐야 되고 또 이렇게 희곡이라는 게 그냥 종이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건데 이거는 무대를 위한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대를 모르고서는 어떤 좋은 대사들, 그런 좋은 구성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라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은 이제 작품 자체로 돌아오고 작품 제목이 소개해드린 대로 브라질리아입니다. 브라질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일단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정 씨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았던 브라질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네요. 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브라질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예, 없고요. 예. 제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무슨 브라질에서 대수로 공사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물론 대수로 공사는 리비아나 뭐 아프리카 쪽에 그 뭐 나이지리아나 이쪽에서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브라질이라는 그 공간은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이 아버지의 성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이 극 속에서 허황되고 뭔가 환상을 쫓는, 하지만 그것을 너무 굳게 믿고 그게 어떤 신념인 그런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브라질에서 대수로 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평생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 말하자면 현대판 돈키호테적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네. 예, 어떤 환상의 공간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아, 예. 어쨌든 그 작가들은 상상 속에서 그 작품의 배경과 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창조를 한다, 뭐 그렇게 이론상으로는 돼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 상징적인 구절을 통해서 작가의 성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감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의 무대를 가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라디오 독서실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같이 감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서 연극 무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작품 감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머니, 자라나지 아니하며 조금만 쉬었다 해요. 아직 해도 지지 않았잖니. 아우, 전 손이 저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넌 매사가 불만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겠어? 어머니, 하루 종일 재봉질을 해야 하는 젊은 숙녀라면 누구라도 저 같을 거예요. 네가 박음질하는 팬티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상상해봐. 난 거리에 나가본 지도 오래됐어요. 고층 빌딩의 주인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네가 만든 팬티를 입는 거야. 그중엔 말이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있을 거다. 저도 이 팬티를 입고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네 본분을 잊지 마. 넌 팬티를 박음질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꿈은 꿀 수 있지.
이 작은 팬티 한 장이 결국엔 말레이에 공장을 세우고 아프리카에 빌딩을 지을 거다. 전 고작 한 달에 15만 원 벌인데요. 브라질에 대수로만 뚫린다면야 이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수로가 언제 뚫리는데요? 그거야 네 아버지만이 아시는 일이다. 아버지요? 브라질에서 대수로 공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네 아버지야. 대수로가 완성되면 전 이 세상의 모든 재봉틀을 때려 부수겠어요. 아예 이 방까지 허물고 학교라도 세울 기세구나. 어머니, 피가 나요. 아니, 오늘 일감을 망칠 작정이냐?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손을 움직이는 거야. 자, 이렇게 리듬을 타며 더 빠르게. 내가 젊었을 땐 하루에 10박스씩 박았단다. 이제는 눈도 어둡고 손도 굳어서 더 할 수 없는 게 아쉽구나. 어머니, 다시 일하겠어요. 어머니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경전이나 읽어주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좀 조용히 해봐라.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누구세요? 제대로 찾았군. 의심스럽게 지켰던 눈꼴이 보니 당신 맞자.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 돌아왔군요. 얘야, 나와봐라. 네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오셨다고요? 인사드려라. 어머니, 거리가 너무 조용해요. 아버지가 브라질에서 돌아오시는 날엔 거리엔 차들이 행진하고 하늘엔 불꽃놀이가 펼쳐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걸 어떻게 믿죠? 일단 들어오세요.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돌려보낼 수 없으니. 18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 매정하구만. 어머니, 이상해요. 제 아버지라기엔 너무 늙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변장을 하고 온 거요. 수염을 깎고 염색을 하면 20년은 젊어 보일걸. 왜요? 훈장이라도 달고 오실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내 딸인가? 참 많이 컸구만 그래. 딸아이가 보낸 편지는 받아보셨어요? 10살 때 보낸 편지 말이오. 읽고 또 읽어봤지. 그런데 네 글씨는 도통 알아볼 수가 없더구나. 하지만 글솜씨보다 재봉솜씨가 훨씬 낫다니 흐뭇하다. 우린 아버지의 대수로 공사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연필 잡을 기회는 아버지께 돈을 붙이는 날 뿐이었죠. 아버지란 이름은 제 기억엔 없어요. 하지만 브라질의 대수로 공사를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 내가 그 브라질 대수로 공사 현장에서 오는 길이야. 꿈만 같아요. 우린 방금 전까지도 당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얘는 재봉틀을 부수고 이 자리에 학교를 짓겠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도무지 브라질에서 오신 분 같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곳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 낯설 것도 없고. 여보, 절 안아주세요. 그래요. 더 꼭이요. 이젠 됐어요. 18년 전 당신을 떠나보내던 그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린 돈은 도움이 됐나요? 여보,
대수로는 완성됐어요?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야박한 거사, 네 야비야. 우리 집에 있는 건 아낌없이 드려야지. 아까 남겨놓은 빵 한 조각밖에 없는 거려. 그건 야참으로 먹으려고 놔둔 거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야참이 필요 없을 테니 자, 어서 꺼내와라. 여기요. 미안해요. 내일은 기름진 밥상을 차릴게요. 어머니와 전 빵 한 조각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끼니의 3분의 1은 남겨두죠. 남겨둔 조각은 배고파 더 이상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해 남겨두는 거예요. 얘야, 봐라.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했지? 이젠 배고픈 날도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잖니? 공사는 다 끝났나요? 여보, 어서 브라질 얘기를 들려줘요. 공사는 이제 끝이다. 끝났어요? 당신 해냈군요. 당신이 드디어 해냈어요. 여보, 난 당신의 성공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야. 어디서요? 여기서. 대수로가 끝나면 당신은 나에게 좋은 집을 지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지. 전 학교를 짓고 싶어요.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다만 당장은 안 된다. 대수로 공사가 끝났는데도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 중단되다뇨?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는 무엇 하셨나요? 관을 연결할 나사들을 샀지. 아이고,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고작 나사 몇 개 사다니. 아니야. 그 나사가 없었으면 공사는 시작도 못했어. 제가 10살 때 보내드린 돈은요? 박쥐에 칠할 기름 한 통을 샀지. 15살 때 보내드린 돈은요? 면장갑과 신발끈이 필요했다. 아니, 그럼 지난달에 보내드린 돈은요? 덕분에 비행기 표를 사서 돌아올 수 있었지. 결혼할 때 가져온 내 고급 시계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호화로운 옷들은...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다시 그 관을 연결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18년을. 그런데 우린 땅속에서 길을 잃었어. 뚫어도 대수로는 완성되질 않았어. 우리라뇨? 함께 간 사람들. 대수로 공사로 주인이 돼보겠다는 내 동지들. 저와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함께 살자. 여보, 난 눈도 침침하고 손끝이 저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픈데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꼭 참고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요. 걱정 말아요. 아직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고. 아이고, 피곤해라. 여긴 너무 비좁아서 어디에 누워 자야 하지. 한 3, 4년만 더 뚫으면 수로가 완성될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 조금만 돈을 내준다면 돈을 누군가 조금만. 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 당신은 그냥 아무 데서나 주무세요. 좁다고 불평은 말아요. 우리도 살았는거려. 안녕히 주무세요. 밤새 브라질 수로 공사하는 꿈이나 꾸시고요. 전 내일 아침이면 물건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재봉틀을 돌려야 해요. 아버지 때문에 시간만 뺏겼잖아요. 내일 밥상에 고기라도 올리려면 서둘러 재봉질을 해야 해요. 김민정 씨, 우리
앞부분 좀 감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작가가 볼 때 애청자들에게 아까 앞에 잠깐 소개 말씀드린 대로 뭐 무대에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작가가 보실 때는? 일단은 이렇게 라디오 드라마로 들으니까는 또 무대를 상상하고 썼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이렇게 뭐라 그래 사실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흔한 속담의 말씀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0번을 듣는 것보다도 한 번을 실제로 보는 게 낫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라디오 독서실을 통해서 애청자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이런 프로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100번을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번쯤 들어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여기 지금 감상하는 재봉틀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고 또 돌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재봉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억할 때는 많은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령 뭐 옷도리도 만들 수 있고 바지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하필이면 팬티란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작가의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심대한 알레고리, 즉 상징이 있을 법한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대한 알레고리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처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연극은 희곡은 그 무대 지문, 그러니까 처음에 무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썼던 거는 거대한 재봉틀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집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꿈을 품은 어떤 우주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재봉틀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엉킨 실들을 가지고 박음질을 하면서 이제 팬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쇳소리가 나는 낡은 뮤직박스를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런 것들을 자꾸 더듬어 가니까, 그러면 정말 거대한 구식 재봉틀, 그리고 이게 무대에서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 재봉틀이 움직이고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점점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이 가족들의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팬티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뭐 다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금가루 뿌린 팬티도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가장 힘든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하는, 그러면서도 정말 허황될지도 모르는 그런 꿈들을 품고 사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이야기 속에서 왜 하필 팬티를 만들어서 그런 대사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은 팬티가 되는데, 또 지금 이것이 이 얘기가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건 대수로 공사란 말이죠. 일반 수로도 아니고 큰 대수로란 말이죠. 물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대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대수로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어떤 함의를 머금고 있는 뜻을 전하고 있는데, 대수로 공사도 결국은 무엇을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작품적인 장치는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수로라는 것은 어떤 지하에 물이 잘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그 심정은 빨리 이 수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게 확 뚫려야 되잖아요. 근데 뚫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질척거리는 어쩌면 아마존일 수도 있는 그런 곳에 대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정말 뭔가 뻥 뚫려서, 누구나 그러지 않나요? 뻥 뚫려서 뭔가 대로가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떤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으로 멈추는 예. 이것이 이 가족들의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의 옥죄에 있는 상황을 뚫어주려고 하는, 또 그것을 말하자면 관통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소망인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옥죄에 있는 일상 속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살아가는 가족의 삶의 모습,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것은 작품 속에 나타난 그대로 바로 일반인들에게, 감상하는 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작가의 의도에 대한, 작품 창작 의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감상의 한 방법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아무도 없나? 얘야. 누가 왔나봐. 나가봐라. 아니, 누구냐? 네 아비냐? 브라질에서 온다던 네 아비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신 지 닷새가 넘었어요. 외출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그렇지. 브라질에서 온 지 한참 됐지. 아이고, 이 짐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짐들 먼저 옮겨줄까 좀? 이 상자들은 다 뭐예요? 아직은 그냥 상자일 뿐이다. 때가 되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려주마. 여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백화점에 가는데 8년 전 우리 현장에서 일하던 녀석을 만났어. 그땐 매일 애인이 보고 싶다고 찔찔 울기나 하더니 어느새 매장 사장이래. 수출 1위의 팬티라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당신 주려고 하나 샀지. 어머니! 이건 제가 만들었던 팬티예요. 기억나세요? 이 일을 너 혼자 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네가 만든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니? 확실해요. 이 가장자리의 박음질을 제목 걸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 방식이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다. 힘들 때면 우리가 만든 팬티를 입을 사람들을 상상해봤었지.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다니. 아버지,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15만 원. 아버지, 15만 원이면 우리가 밤새워 한 달을 일하면 겨우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순 날강도들. 당신 바가지 쓴 거예요. 어머니, 이 팬티 입지 마세요. 그 큰 돈 주고 사온 팬티를 왜 못 입게 해? 정말 모르시는군요. 어머니, 절대 입지 마세요. 그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이 신성한 것이 속옷이 되어 내 분비물을 받아내게 할 수는 없지. 안 입을 거다.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니? 그 애들 하필이면 팬티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모자나 코트 만드는 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유, 어찌됐건 고마워요. 난 가서 저녁이나 차려오마. 네 어미 너무 약해졌구나. 자자자자 걸을 때조차 엉덩이가 처져 있어. 어머니가 잃은 건 젊음만이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아버지를 떠올리며 온몸에 기운이 넘치셨죠. 하지만 다행이에요. 덕분에 전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좀 조용히 할 수는 없냐? 멈출 수는 있어도
소리를 줄일 순 없어요. 그럼 잠깐 멈춰라. 아버지, 운전하실 줄 아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제교를 몰고 상파울로 도로를 질주할 때면 마을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단다. 나중엔 그 제교를 모두 해체해서 공사 재료로 써야 했지만. 그렇다면 조금 큰 트럭도 운전할 수 있으시겠네요? 내일 물건을 내려주러 트럭이 올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서 면접을 보세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이 일이란 장래성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하루 2끼 식사는 보장해주죠. 이 세상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데요? 인간이 말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를 항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니? 아버지는 굶어본 적이 없으시군요. 하긴 우리가 늘 밥값은 보내줬으니까요. 자, 다들 밥이나 먹자. 어머니, 식사기도를 잊으셨어요. 이제 기도 따위는 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졌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에겐 남편과 새 팬티가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저 상자들을 사다 나르시는 바람에 저희는 곧 굶게 될지도 몰라요. 자, 이걸 좀 봐라. 그 안에 뭐가 있죠? 수많은 숫자들. 얼굴빛이 달라지신 걸 보면 아버진 또 다른 꿈을 찾으셨군요. 왜 재봉틀을 돌리지 않는 거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 재봉틀 좀 멈출 수 없니? 여보, 전 재봉틀 소리를 들어야 잠이 와요. 2837-104, 2837-105, 2837-106. 아유, 도대체 저놈의 재봉틀 소리 때문에 숫자를 셀 수가 없어. 브라질까지 들렸던 저 지긋지긋한 소리. 아이고. 아버지, 제 힘으론 발을 멈출 수 없어요. 실이 엉키지 않게 계속해야 하거든요. 고장이 나면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재봉틀 소리가 머리를 짓이기는 것 같아. 그 5분만 좀 쉬면 안 되겠니? 정 그러시면 아버지 손으로 이 재봉틀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래, 부숴버리자. 아주 부숴버려. 여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냥 시계 초침 소리 같은 거예요. 하루 정도 멈춰있다고 지구가 멸망하진 않아. 내 이 재봉틀을... 당신 많이 아파? 조금이요. 재봉틀을 부수려고 했지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요. 가장으로서 할 도리를 한 것이죠. 난 딸아이한테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요. 그 아이도 20이 넘었는거려. 그 나이엔 누구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진 마세요. 그 아이를 어린아이 취급한 건 당신이요. 제가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나간 지 겨우 10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소. 이렇게 오래 외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길어봐야 3분. 언제나 물품 수거반은 제 시간에 정확하게 왔으니까요. 그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는 자유가 필요해. 그 아이는 내가 잘 알아요.
잠시라도 재봉틀 앞을 떠나면 얼마나 불안해했다고요. 여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브라질에서 대통령이라도 오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봐요, 바로 자식 문제로 다투고 있잖아. 처음이야. 내가 브라질에서 이런 날을 얼마나 상상했는지 알아? 당신이 브라질에서 어떤 생각을 했든 난 상관 안 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브라질에서 돌아왔다는 것. 우리의 생활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난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브라질의 수로관에 왜 자신의 무덤을 파지 않았을까? 당신이 어떻게 태평양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을까? 당신이 어떻게 아침마다 내 곁에서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조금만 기운이 있다면 당신의 급소를 벌써 찔렀을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린 이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군.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순간에 후회하게 될걸. 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바로 브라질로 가는 길, 밀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지도, 비행기와의 약속 시간. 이제 동지만 구하면 돼. 난 다시 브라질로 갈 거야. 이제 오니? 근데 네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예, 아버지가 브라질로 다시 가신대. 기쁘지 않니? 아니, 그런데 너 왜 빈손이냐? 새 일감은 안 받아왔어? 네. 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브라질로 가신다고 해도 난 다시는 재봉틀을 돌리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전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 아휴, 네가 남자를 알기나 해?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인사드려요. 이쪽은 18년간 브라질 대수로 공사를 하다 땡전 한 푼 없이 돌아온 아버지. 이쪽은 재봉틀을 온몸으로 지켜내다가 머리통이 깨진 어머니. 안녕하세요. 깡마르기가 멸치 같군. 아직 어린애 같은데.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 관두자. 조금 전까지 우리는 네 문제로 다퉜다. 너를 보다 존중하고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네가 결혼을 하겠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지만은 어디 그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 아, 보시다시피 우리 딸아이는 이제 다 컸지요. 재봉질도 아주 잘한답니다. 그만하면 사내에게 여자 구실도 잘할 거고요. 우린 딸아이의 행복을 바라지만 부모로서 딸아이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최소한의 판단은 해야겠어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딸아이와는 언제 만났죠?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요? 245에 19호! 하고 부를 때마다 달려나오더군요. 아니, 무슨 일로 우리 아이를 불러냈나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박혀있는 글씨를 보면 몰라요? F라고 써있잖아요. 그건 제가 일하는 회사 상표예요. 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 F회사의 물품 수거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각에 따님의 얼굴을 봐왔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우린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눈빛을 마주치죠. 그때 알았습니다. 따님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지를요.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내 딸의 영혼과 결혼을 하구려. 이번엔 내가 물어볼 차례로군. 자네는... 여보,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해요. 이 남자는 우리 딸아이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사내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서는 안 돼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자넨 중국의 대미국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아버지,
그런 건 알아서 뭐 하게요? 이런 멍청이를 봤나. 뭐든 자기 주장이 필요해. 어서 말을 해봐. 지구가 온난화되는 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지? 또한 얼마만큼의 양식이 아프리카에 원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F회사의 성실한 일꾼이라 잘 모른다고 하세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 아무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넨 패기가 부족해. 배꼽 밑에 힘을 좀 더 주라고. 사내 녀석이 그래서야 여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나? 지구가 온난화되는 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남자다운 발언을 하란 말이야. 쌀 한 톨의 양식이라도 더 아프리카에 원조되어야 한다. 이 이상입니다. 그게 순수한 자네의 신념인가? 그렇습니다. 자네는 브라질의 대수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그곳이 브라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네가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자넨 사내의 포부가 뭔지를 몰라. 인생이란 한판 승부 아닌가? 목숨 걸고 얻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야. 전 다만 따님의 마음을 평생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자넨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아나? 그걸 알면 자네가 그깟 사소한 고민을 하고 있을 리 없지. 자네의 이상이 뭔가? 따님의 행복입니다. 여자들은 말일세, 이상이 높은 남자를 좋아해요. 이상이 없으면 여자는 곧 떠나버려. 이상이 높을수록 여자는 남자에게 쩔쩔매지. 자넨 더 높은 이상을 가져야 돼. 자, 다시 말해봐. 자네의 이상이 뭔가? 따님한테 매일 5가지 반찬 있는 아침상을 차려주겠습니다. 조금 더 높게. 따님의 통장에 매일 10,000원씩 선물하겠습니다. 더 높은 이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브라질에 간다고 하게. 그럼 딸아이는 자네 것이 될 걸세. 따님과 함께 가는 겁니까? 함께 가면 지긋지긋한 고생만 있을 뿐이야. 난 브라질에 가겠어요. 여보, 난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하고 이 친구는 나와 함께 브라질에 갈 거요. 결혼은 어쩌고요? 식은 브라질에 다녀와서 올립시다. 브라질이 얼마나 먼지 알아요? 한 번 갔다 오는데 18년이 걸리는 곳이라고요. 당신 앞에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오겠어요. 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저 상자 안의 숫자들, 함께 일할 봉지, 다시 돌아올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까지. 저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주저할 게 뭐가 있겠나? 가세, 브라질로. 여보, 작별 인사할 시간은 주셔야죠. 날 기다려주겠어? 내가 브라질에서 돌아오면 바다 위에 집을 짓고 별 같은 자식들은 모래밭에 풀어놓고 웃으며 삽시다. 당신을 이 세상 최고의 부인으로 만들어주리다. 아무 약속도 하지 말아요. 아무 기대도 하지 말아요. 눈도 마주치지 말고 손도 잡지 말아요. 잘들 있게. 안녕! 어머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실밥이나 뜯어주세요. 우린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해요. 여보, 머리가 아주 맑아졌어요. 제 머릿속에도 브라질로 가는 길이 보이는군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감상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이번에는 이 작품을 심사하신
희곡계 원로 이강백 선생님을 연결해서 작품의 경향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김민정 씨의 브라질리아를 라디오 독서실에서 지금 예청자들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희곡계 원로시고 또 올해 신춘문예 재반 경향들을 다 훑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김민정 씨의 브라질리아라는 작품과 또 올해 신춘문예 희곡들의 경향을 요약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신춘문예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네. 해마다 신춘문예에 응모되는 희곡의 양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각 신문사마다 참 많아진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네네. 예, 제가 심사한 한국일보의 경우는 지난해 경우 100편이었는데 금년에는 140편입니다. 네네. 다른 신문사에 심사하셨던 분들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 역시 이렇게 희곡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이 증가세가 많아지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상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견이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른 신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정치적인 관심은 퇴조하고 있고 네네.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대한 네. 이를테면은 아무래도 가상현실이라든지 미래를 어떻게 우리 지금 속에 수용하느냐 하는 네네. 그런 관점과 네네. 좀 복구적인 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김민정 씨의 경우는 바로 그런 중간 지점에서 네네. 아주 돋보이는 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심사했던 이윤택 씨가 더더욱 그러한 의견을 말했는데 어떤 인간의 본질성에 대한 천착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은 브라질리아에서 우리가 동의했던 것은 이윤택 씨나 저나 동의했던 것은 이것이 가족사로 읽혀질 수 있다. 네네. 특히 그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가족사. 네네. 남성들은 그 허황된 꿈에 일생을 다 바치고 있고, 바치고 있고 여성들은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여성들의 눈에 본다면은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아무튼 희곡의 작품 수준과 응모작들의 편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공연예술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씨, 우리 지금 말이죠. 이강백 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김민정 씨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연극계를 위해서, 그리고 희곡을 위해서, 우리 김민정 씨에게 기대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희곡의 앞날을 어떻게 점칠 것인가, 또 우리 한국의 연극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한 이 작품 희곡을 통해서, 브라질리아를 통해서 우리 희곡의 앞날의 새로운 지평과 전망, 이것을 가늠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민정의 희곡 브라질리아를 김두람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